10대들은 너무 쉽게 사랑에 빠집니다. 사실이에요. 그렇게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이 마지막 사랑이 될 거라고 굳게 믿죠. 그리고 그 사람이 평생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익숙한 이야기인가요? 고등학교 때처럼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줄거리와 비슷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물론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10대들은 본능적으로 반항적이니까 이 한 번의 진정한 사랑을 금지된 사랑으로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모두 원작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미오가 줄리엣의 마음을 얻은 후 줄리엣에게 흥미를 잃었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줄리엣이 로미오와 사귄 지 몇 달 만에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캐퓰렛이 몬테규를 증오하게 된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건 파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티에서 로미오는 줄리엣에게 반했죠. 비극 대신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던 어느 날 로미오는 우울하게 깨어났어요. 줄리엣이 연인이라기보다는 친구로 느껴졌죠. 저런 로미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자주 발생합니다. 로미오에게 씌워졌던 사랑의 콩깍지가 사라졌을지도 모르죠. 처음에 연인을 바라보던 장밋빛 안경이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환상이 아닌 진실을 마주해야 해요. 때때로 우리는 관계를 시작할 때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상대방에게 투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되죠.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이 자기중심적인 연인에게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연인은 모든 희망과 꿈을 낭만적인 관심의 대상에 고정시켜요. 보통 연애 초기에 열정이 뜨거울 때는 상대를 위해 무엇이든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라고 해요. 열기가 서서히 식기 시작하면 상황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연인은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물러서기 시작해요. 심오하지 않나요? 사실 셰익스피어가 로미오와 줄리엣의 다른 버전을 썼다면 착각이 사라지는 순간에 대해 썼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에게 일어난다고 해도 놀랄 일이 아니에요. 이제 로미오가 파티에 가기 전에 우버가 몇 번이나 취소돼서 파티에 늦게 도착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한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가 1시간 넘게 계속 말을 걸었어요. 마침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빠져나왔을 때 그는 아름다운 소녀와 마주쳤습니다. 그렇게 예쁜 여자는 처음 봤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하지만 화장실을 나오자마자 그녀가 다른 남자와 키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곧장 댄스 플로어로 돌아갔죠. 휴대폰에서 데이트 앱을 열고 짝을 찾는 다른 여자를 살펴봤어요. 셰익스피어의 드라마가 현대사회에서 벌어졌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줄리엣도 로미오를 좋아했지만 로미오가 진정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드러내는 게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소셜미디어 시대의 사랑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특히 10대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온라인 세상에 수많은 선택지가 있는데 왜 굳이 한 가지 선택지에만 집착할까요? 연구원들은 이 질문에 대해 꽤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이를 유동적 사랑이라고 불렀는데 사랑과 관계가 영구적이지 않다는 의미예요. 이는 관계에 대한 유동적인 접근 방식을 설명해 줍니다. 좋아하는 데이트 앱에서 왼쪽으로 스와이프하는 것만큼이나 유동적이죠. 틴더는 5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190개국에 진출해 있어요. 하루에 16억 건 이상의 스와이프가 이루어집니다. 치열한 시장이죠. 항상 더 나은 선택지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으니까요. 문제는 유동적인 사랑이 사람들을 역설 속에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심리학 교수인 제니 큐벨스에 따르면 그녀의 학생들은 평생의 사랑을 찾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헌신적이지 않은 단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젊은이들은 보통 장기적인 관계에서 오는 헌신과 신뢰와 같은 것을 원한다고 말해요. 하지만 또한 처음의 설렘이 끝나면 지루해진다고 말하죠. 쉬운 방정식이 아닙니다. 세 번째 버전은 더 좋아요. 파티에서 줄리엣이 로미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했지만 로미오가 다른 여자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가정해볼게요. 로잘린이에요. 줄리엣은 구석에 서서 사랑하는 사람이 사촌과 키스하는 모습을 지켜봤고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줄리엣은 로미오와 로잘린을 떼어놓기 위해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노력했고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상심에 빠진 로미오는 줄리엣에게서 위안을 얻었고 가장 힘든 시기에 그녀와 사랑에 빠졌어요. 둘은 데이트를 시작했고 함께 살기 시작한 데다 고양이까지 입양했어요. 완벽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로미오는 줄리엣이 이탈리아어 가정교사 로베르토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연애를 해본 사람이라면 대부분 실연의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연이 감정적인 것만큼이나 육체적이라는 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 경우 로미오는 여전히 줄리엣에게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온갖 감정을 느꼈죠. 상심은 통증을 처리하는 뇌의 영역인 섬피질을 활성화합니다. 하지만 섬피질은 정서적 고통과 신체적 고통을 구별하지 못해요. 따라서 비타는 발목을 삐는 것만큼이나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며칠이 지나면서 로미오는 줄리엣에게 다시 연락하는 공상을 하게 됐어요. 집을 청소하다가 줄리엣이 깜빡 잊고 가져가지 않은 물건들을 발견했죠. 가끔은 극심한 배고픔이나 갈증처럼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은 충동이 압도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복측 전두엽 영역이 활성화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BTA는 갈망의 감정을 유발하는 뇌의 동기부여 및 보상 중추인데요. 두 사람이 함께 이야기를 시작할 때 활성화되어 서로에게 집착하게 만들었던 뇌 부위와 동일한 부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별이 혼란스러운 이유 중 하나고 많은 경우 사람들이 다시 만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요.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이 커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줄리엣이 로베르토와 함께 유럽으로 도망간 후로는요. 이제 이 이야기의 원래 버전으로 테이프를 되감아 보겠습니다. 소년과 소녀가 만납니다. 그들은 미치도록 깊은 사랑에 빠져요. 하지만 혹시 이 불운했던 연인이 몸속 페로몬의 후유증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페로몬은 중요한 유전적 또는 신체적 정보를 전달하는 천연 화학 신호예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눈을 마주쳤을 때 두 사람의 뇌는 두 사람의 유전자가 서로 잘 어울린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인식했습니다. 그 순간 줄리엣은 에스트로겐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했고 로미오는 테스토스테론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이 호르몬은 연인들이 서로에게 느끼는 멈추지 않는 욕망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이건 전체 소울메이트 이야기만큼 낭만적이지 않기 때문에 셰익스피어는 이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로미오와 줄리엣은 처음부터 운명적이었다는 거예요. 원기왕성한 사랑의 단계에서는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는데 관여하는 뇌부위는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보다 더 큰 소리를 내죠. 그리고 10대 때는 자제력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아직 성숙하는 시기예요. 즉, 자제력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로미오와 줄리엣이 10대였다는 게 이해가 되시죠? 만약 그들이 30대에 만났다면 너무 복잡해져서 모든 것을 잊어버렸을 테니까요. 줄리엣은 가족이 허락하는 다른 남자와 사귀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로미오는 큰 승진의 문턱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위해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거고 사랑을 위해 싸우는 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하는 일일 뿐이었겠죠.